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눈까지 와서 정말 출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하지만 제가 강제로 끌고 나온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교수님의 공격을 창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의 방패 이우영입니다. 아니, 네. 왜 일부 끝나고 나오는 광고 있어요. 네. 아유, 출근하기 싫다. 왜 그런 광고 있죠? 퇴근하고 싶다. 퇴근하고 싶단가? 오늘 그런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이우영 아나운서 목소리인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게 네. 느낌 때문인지 목소리 때문인지 그건 제가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네. 예. 오늘 마냥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네. 원래 사람은 누구든 다 일 오래 하면 출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가 28년째인가 학교에 있다 보면 27년 지났죠. 28년째 학교에 있다 보면 수업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죠. 사실 네. 사람인데. 그럼요. 오늘 하고 싶어요? 네? 오늘 하고 싶어요? 방송? 해야죠. 네. 하고 싶은 것과 해야죠는 좀 많이 뉘앙스가 다릅니다만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따져볼까요? 아니죠. 사람은 뭐든지 해야 됩니다.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원래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이게 또 다르고 네. 해야만 한다 이거 또 다른 얘기라서 네. 과연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은 한데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눈도 오고 이럴 때 꼭 챙기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네. 지역번호 공기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거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정말 청취율 전화 받기 좋은 날이거든요. 받으셔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됩니다. 여러분 꼭 좀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하고 싶거나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직도 약간 붓기가 있어요. 얼굴에. 어느 정도 붓기가 있는지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면 또 왜냐면 여기가 좀 이렇게 YTN 라디오 유튜브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얼만큼 부었는지 여러분의 평가도 하실 수 있고요. 예,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또 평가도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안 그래도 교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밖에 계신 작가님도 저한테 땡글땡글해졌다 이런 얘기하시고. 아니 이거는 편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네. 그거는 사실이라고 지칭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 청취율 조사 관련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도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도 있으니까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참여하라고 그러지 말고요. 제가 오늘 02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받아보니까 어디 좋은데 분양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전에 어디 분양 가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정도의 자산은 없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신기하네. 근데 왜 전화를 했지? 그러게요. 네. 네. 거기 그렇게 해서 어디 영업 제대로 하겠어요. 사람을 좀 제대로 보고 전화를 해야지.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낙준 합당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동의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김 위원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현실론이다라고 답을 하면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현실론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판단들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성공 조건은 파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군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도전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낙준연대라는 이제 별칭에 대해서는 멸칭에 가깝다고 본다라고 했고 두 명의 이씨라는 뜻의 리쌍 브라더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좋은 명칭을 가지고 그걸 유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연대 가능성을 닫아놓을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제3지대 세력의 연대를 두고는 국민이 바라보는 큰 덩어리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와 갈등이나 정의당 내 노선 갈등으로 인해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과
보수 정당에서 보수 개혁을 위해 밖에 나와 있는 세력 이 두 가지라면서 너무 다양한 주체가 나서면 국민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했고요. 각자 개별 주체 모두가 빛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두 세력 간 동일 비율 합당 추진에 대해선 내부 구성원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른바 리쌍 브라더스 이 연대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파격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파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파격을 얘기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제 개인만의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부분의 맨 처음에는 많은 그 신당들이 뭐 조건 없이 마음을 비우고 양보하는 자세로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조금씩 그 각 정당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근데 이 느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은 뭐냐? 지금 민주당에서 슬슬 이게 조금 바뀌고 있는 게 병립형을 얘기를 하다가 요새는 그 반반 치킨처럼 이 반은 병립형, 반은 연동형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연동형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신당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빅텐트라는 거대한 그 텐트 속에 이 자신이 양보하면서 들어갈 이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동형으로 비례대표로 연동형 비례제로 갔을 경우에는 병립형으로 갈 때보다 의석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약속을 지킨다 뭐 이런 얘기도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신당들이 빅텐트를 쳐가지고 뭐 합당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런 한 큰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큰 파격이 저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파격이라는 것도 일종의 조건이라고 봤을 때 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절박함이 선거제도 이 향방에 따라서 상당 부분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빅텐트는 삼지대에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연동형이 돼가지고 의석 몇 석 얻는 것하고 정말 큰 이 덩어리로 해가지고 같이 했을 때 바람이 일어서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것이 더 많을까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리쌍 브라더스라는 별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솔직히 낙준연대보다는 난데 네. 근데 이 두 분 나이 차이가 브라더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러네요. 네, 뭐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브라더스 해도 돼요. 이 리쌍 브라더스가 성립이 된다면. 네. 네. 저희는 그럼 뭘로 해야 되나요? 저희는 그냥 정면 브라더스. 정면 브라더스라기보다는 네. 창과 방패라며요. 네. 네. 우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죠. 자꾸 가까운 척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리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4월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이었는데요. 자신이 겪은 사건을 민주주의의 위기의 단면으로 보는 한편 민생, 외교, 안보 등 국정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지는 만큼 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정권 심판의 명분을 강조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정치가 살자고 하는 일이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죽음의 장, 전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흉기 피습 사건을 극단적 대결 구도의 산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 특혜가 되고 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한반도 정세를 두고는 적대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정부 여당은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키워드로 통합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인재영 입식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 탈당하셨다. 통합에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또 피습 사건의 여파로 이 대표 주변의 안전관리가 이전보다 강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복귀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또 당을 떠난 인사들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중점 둬야 하는 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통합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통합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 오늘이 며칠이죠? 1월 오늘 17일입니다. 17일이요. 1월 말이나 2월 초 중순경에는 본인이 예를 들면 뒤로 물러나거나 이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때 그렇게 물러나면은 사실은 감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때 이 비명들이 다시 나갈 사람이 주저앉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뭐냐 하면 이 통합이라는 것이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원래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제 공천 진행되죠. 그러면 엄청 시끄러워져요. 엄청 시끄러워지고 시끄러운 것이 이제 중요한 건 시끄러운 것을 어느 정도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 통합 그리고 조용 그리고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공천에서 나타나는 잡음들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통합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호영 아나운서도 학교 다닐 때요. 네. 예? 왜 또 긴장을 해요? 네. 근데 늘 막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긴장. 네. 옷 입을 때 앞으로 우리 상의를 좀 합시다. 우리가 짠 거 같잖아요. 오늘 저 이거 아침 일찍부터 입고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따라 입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네. 무슨 얘기 하려고인지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네. 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학교 다닐 때도 솔직한 얘기로 그 반 같은 반이나 애들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거기에서도 싫어하는 애 있고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안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한테 불이익을 준 것도 없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이런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집단을 이룰 경우에는 이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통합돼 가지고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우리가 사회 통합 이러는데 사회 통합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고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는 있어요. 갈등 해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싸워봤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싸우고서 화해를 하잖아요. 네. 화해가 돼요. 막 풀어져요. 더 좋아져요. 막 안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또 마음 넓은 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넓죠. 그래요? 네. 어디 넓은지 좁은지는 겪어봐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아무래도 마음이 싹 개운치는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이라는 거는 일종의 명분이고 지향성일 수는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갈등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 발휘될 것인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우리가 측정하는 기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은 수도권 시도당 신년회에서 이기는 공천을 통한 수도권 지역구 탈환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경쟁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겁니다. 오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마포, 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정조준했는데요. 마포울에는 정청래 의원이 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 의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에도 마포울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지 않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 의원의 맞상대로 직접 지목을 한 건데요. 이 김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책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한 바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도 직접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당과 한 위원장이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사람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한 위원장이 소개하기도 했고요. 원 전 장관은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라면서 승리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5일엔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는 수원 출마를 선언한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한 위원장이 무대 위에서 악수를 나눠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죠. 이번에 한 위원장이 자객 공천 방침을 밝힌 지역에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있는 곳도 있어서 일부 반발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마포을의 경우에는 현재 김성동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데 김 당협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울 출마를 공개 지지한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원 전 장관에 이어서 오늘 김 회계사까지, 김 비대위원까지 연이어 자객 공천 인사를 소개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죄송하지만 적절치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공관위가 분명히 존재하고 공관위원장도 이미 다 되고 공관위가 꾸려졌는데 사실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여기에 맞상대 누구가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언급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공관위의 독립성을 해친다, 독립성 관련 논란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지금 공천 관련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 공관위가 공천룰을 발표했는데 동일 지역에 3선 이상 한 중지는 페널티를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일 지역에 3선을 하면 잘못한 건가? 예? 그거 아니 3선을 누가 시켜줬어요? 누가 시켜줬어요? 3선을. 뽑은 사람들이 시켜줬죠. 유권자가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잘못했다는 거라는 논리적 비약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아니 경선에서도 말이에요. 원래 국민의힘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선을 치르게 해서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물론 이제 서울 충청도 같은 경우에 이게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80%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충청도까지 여론조사 80%. 그걸 왜 해요? 여론을 그만큼 살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론은 그냥 살피면 돼요. 근데 3선 이상 중지, 동일 지역 3선 이상 중지들을 페널티를 준다. 그러지 말고 그냥 여론조사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3선 이상 중지를 만일 다른 쪽으로 보내잖아요. 다른 지역? 그러면은 이분들이 정치에 이 구단들이 아니에요. 이 최소한도 1년 정도 시간은 줘야죠.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좀 이런 공천 룰도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만일 중진들이 그래서 그래?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분들 나가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건 누굴까요?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무소속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이분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그러면 무소속 나가면 이분들이 돼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민의힘 후보 표 뺏어가지고 같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그리고 정치 신인들 하기 위해서 중진들은 페널티를 준다. 정치 신인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실제로 이번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논란 일으킨 사람들의 상당수는 또 중진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는 잡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잡음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얘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마포 을은 참고로 YTN 있는 상암동도 포함된다는 점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유, YTN이 있는 우리가 마포리 안 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강서을에 삽니다. 그죠, 강서을에 살죠. 네. 지난번에 막 그랬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제가 팜플렛도 봤죠. 글쎄요. 네.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발언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토론회는 일단 생중계로 방송이 됐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노동계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든가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 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며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를 예를 들었는데 미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 이는 많은 국민이 주식 투자와 연기금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고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을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면서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여러 발언을 내놨는데요. 은행의 독과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히 지적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이 안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쉽게 얘기한다면 따뜻한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전 분명히 알겠어요. 그리고 은행권에 관한 금융권에 관한 문제 제기는 특히 이 문제 제기는 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 이우영 아나운서도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이런 거 있어요? 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거 없습니다. 대출 받은 거 없어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 대출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많이 받죠. 많이 받고 그런 거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서민들에 있어서의 삶의 질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이 금융권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쪽의 방향의 조치는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꼭 이게 총선을 의식한다 이런 거 아니고 과거부터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안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경제는 이 약간 중도에 속한 따뜻한 자본주의 쪽으로 간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 맥락에서 뭐 이런 거를 좀 평가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것은 서민이 살기 편해야 우리 모두가 살기 편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뭐 얘기를 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오는 목소리 제 목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후에 나오는 목소리 헷갈릴 겁니다. 네. 저도 깜빡깜빡 속아요. 이우영 아나운서가 또 나왔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